안녕하세요. 로메이징 온에어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불쑥 엄마, 우리 집 부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경제관념 없이 자란 아이들이 커서 캥거루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돈머리를 키워줄 실전 경제 교육 멘토 원더깨비 성유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육아 교육비들은 학교나 학원 얼마나 줘야 되지? 어떻게 줘야 되지? 친구들은 얼마를 받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 적정한 용돈 규모,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원더깨빗인데 이게 좀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원하고 더하면 깨우치고 비상한다. 우와.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또 의미를 담아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용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으셔도 막상 이 경제교육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눠서 보고 이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요. 사실은 설득이 아니고요. 이건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 저학년이 되었으니까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시작 이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진짜 영유아 때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하냐면 숫자의 개념을 알기 시작할 때 있죠. 왜 어릴 때부터 하나 둘 셋 1, 2, 3 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 이후에 병원놀이 은행놀이, 시장놀이 이런 거 막 교구 가지고도 하고 그럴 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뭘 하냐? 돈 세는 법 이런 건 이제 수놀이에서 당연히 다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돈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내가 진료를 받고 또 돈도 내고 오는 거고 은행에 가면 저축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릴 때는 놀이로 시작을 하고 또 엄마 손잡고 마트에 가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딱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돈을 써요. 엄마 나도 돈. 나 뽑기 하게 돈 줘. 막 그러잖아요. 뽑기 요즘도 500원 정도 하죠. 그게 이제 도파민의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돈 쓰는 거 너무 재밌네.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학교 끝나고 편의점 들렀다가 집에 오는 게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쓰기 전에 버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쓰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저축도 할 수 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저학년 아이들은 놀이로 익히고 고학년 아이들은 설명을 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경제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야 여기 앉아봐 엄마랑 같이 이제부터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일상 활동에 아이들을 초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마트 갈 때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보는 엄마의 경제활동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머릿속에는 돈은 쓰는 것 이렇게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카드 있잖아. 엄마 핸드폰 있잖아. 이게 엄마가 맨날 그렇게 쓰는 것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갈 때, 증권사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직접 아이에게 계산도 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 체크, 영수증 확인 이런 모든 엄마들이 하는 거를 아이에게 좀 위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부터도 영수증을 많이 확인하고 이런 쓰는 거를 좀 보여줘야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활동, 그 다음에 돈을 엄마가 가능하면 버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아요. 회사에 보면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방문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해요. 교육하기에.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좀 돈에 빨리 깨어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손님 응대하고 힘들게 돈 버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거다. 사실은 쓰기 전에 하나 단계가 더 있어요. 뭘까요? 저축. 맞아요. 모으기 단계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알고 고학년이 돼야 나의 이 나와바리가 넓어지거든요. 자기 스스로 올리브영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저축이란 단계를 먼저 거치고 가게 저학년 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가 4, 5, 6학년 때 이제부터 경제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좀 힘들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든 엄마표는 저학년 때, 엄마 말 들을 때. 그쵸.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귀가 다치기 때문에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때 너 돈 어디다 썼어? 이러면 이제 왜 간섭이냐 이렇게 좀 많이 갈등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면 용돈을 언제부터 주는 게 좋을까요? 이 아이가 돈 계산이 가능할 때 아니면 소비 욕구가 생길 때 어떤 게 맞을까요? 소비 욕구가 생겼을 때부터 주면 씁니다. 다 써버려요. 버는 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돈을 쓸 줄 아는 나이든 아니든 먼저 버는 걸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집안일부터 해가지고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엄마가 용돈을 줄게. 내가 한 노력과 돈이 교환될 수 있다. 라는 거를 깨닫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내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 개념이 생겼을 때라는 거,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 가면 장난감 제자리에 놓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때부터. 집안에서도 내 물건, 내 자리에 정리하고 가족들 신발 정리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내가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이때부터 용돈을 주시면 돼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스티커 차트를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네네네. 그럼 그거 대신 용돈을 주면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칭찬 스티커, 포도알 스티커 하잖아요. 이거 모은 만큼 용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자동차가 있든 로봇이 있든 인형이 있든 이거를 내 용돈으로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작가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작가님만의 특별한 4개의 통장, 꼬마 부자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돈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소비, 저축, 투자, 기부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총 4개로 돈을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쪼개는 게 관리거든요. 쪼개는 순간 자연스럽게 아끼게 돼요. 왜냐면 나는 소비할 돈 이만큼만 딱 빼놨으니까. 어른들은 통장 쪼개기를 합니다. 아시나요?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저금통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유리병을 4개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저축, 투자, 기부, 그리고 뭐 비상금 저금통이든 어떤 또 다른 목적 저금통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쓸 돈은 지갑에서 꺼내서 쓰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용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눠 넣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이제 통장으로 아이 것도 나눠주긴 했는데 사실 아이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저금통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대신해주는 이런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지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어요. 경제 교육이 되는 거죠. 특히 처음에 어릴수록 돈을 직접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다 사이버머니거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처음 용돈을 줄 때부터 체크카드로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나는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과자를 여기서 이만큼 사 먹으면 요만큼밖에 안 남네라는 이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의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 만든다고 하고 점점 현금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현금은 박물관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혜택이에요.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 어릴 때는 왜 몸으로 모든 걸 다 느끼잖아요. 더 만져봤던 그 돈의 감각 같은 거를 어려서 딱 느끼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먼저 가기 전에 저금통이 필요하다. 저금통을 거쳐서 저금통이 이만큼 찼으니까 이제 은행에 옮기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먼저 저금통, 그 다음에 은행. 그러면 그렇게 돈을 나눠 놓으면 아이의 그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받으면 꼭 쓸데없는 걸 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무조건 막는 게 정답일지 아이들에게 필요와 욕구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필요와 욕구라는 단어는 아직 어릴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아요. 내가 인형이 갖고 싶어. 근데 너 이거 진짜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은 못 살아? 애착 인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필요 물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
그러면 이건 필요한 애착 인형이죠.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키링을 본 거예요. 이거 나 너무 갖고 싶어. 친구 누구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분명히 욕구인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너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TV에서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렇게 해서 먼저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고, 아이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끝이 없잖아요. 그쵸.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우선순위별로 적어서 벽에다 탁탁탁탁 붙여놓으세요. 진짜 갖고 싶고 정말 필요한 거 제일 위에, 조금 순위가 덜한 것들 아래.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이 위부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 새로운 게 또 갖고 싶어졌어. 그러면 이 포스트잇 가운데 벌리고 중간에 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 장바구니에 넣어놓기. 3일 동안 넣어놓고 3일 뒤에도 갖고 싶나? 요거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꿀팁이네요. 이거 진짜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동구매 방지. 네. 한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5천 줬어? 그럼 2만 원. 대신 저축, 투자, 기부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겠어. 주말에 빨리 하기? 이제 용돈을 주다 보면 아이들이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일로 용돈을 주는 홈 알바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작가님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용돈을 안 받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예 안 받고 있다가 이제부터 용돈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집안일들을 좀 하면 줄게 해서 먼저 목록을 쫙 적었어요. 설거지부터 우리 떠오르는 집안일들 있잖아요. 쭉 적고 나서 이거를 얼마 정도면 너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돈의 개념이 없어요. 500원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요즘 두 쫀쿠 네. 6,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SNS에서 읽었는데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안 된다. 그랬더니 얼만데? 엄마가 이거 6,000원이나 해. 그랬더니 싸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6,000원이라는 개념이 얼마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벌어보게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엄마가 느끼기에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한 번 하는데 500원이다. 500원을 몇 번을 벌어야 두 쫑쿠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가를 아이가 깨닫는 거. 이게 돈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가치의 비교. 내가 두 쫑쿠 하나를 위해서는 설거지 6번이 모여야 돼. 이게 비교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돼요. 놀이공원 한 번 가는데 입장료가 보통 한 4, 5만 원 하는데 그러면 치킨 2마리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놀이공원 하루 가서 놀까? 치킨 2번을 먹을까? 이거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저희 아이도 10,000원, 20,000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막 주시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10,000원? 가서 다 사 먹어. 20,000원? 다 사 먹어. 막 이랬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벌고 막 걸리질하고 이러면서 어렵게 일주일에 한 3,000원씩 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이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거 뻥튀기 하나 사 먹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설거지 몇 번을 해가지고 이걸 벌었는데 이걸 뻥튀기 하나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다 싶은 정도로 어릴 때 시작을 해주셨다가 애들이 이제 그 개념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마 용돈 교육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저 지금 너무 경청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 정하신 유급 알바와 무급 집안일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어야 돼요. 그거 진짜 있어야 되고요. 가정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표님 가정에서는 설거지 알바일까요? 알바가 아닐까요? 알바가 맞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한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줄 수 있다. 아니네요. 가족 구성원이니까. 요거는 어린 아이랑 좀 큰 아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5살짜리한테 너 설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실 요청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때는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하니까 용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5, 6학년 정도 되면은 그래 이제 좀 컸으니까 너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다 달라요. 우리 아이의 연령대와 가족의 철학, 배우자랑도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바 목록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자기 방 정리. 씻는 거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엄마들이 애들이 너무 안 씻으니까 오늘 씻으면 500원 줄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용돈거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해야 되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학원 숙제, 학교 숙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는 용돈을 주시면 안 된다. 다만 온 가족에게 도움이 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노력과 끈기를 보여줬어. 여기에다가는 용돈을 주셔도 돼요. 학습도 하루하루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한 달이 모여서
뭐 다음번 레벨 테스트 혹은 어떤 뭐 경시대회 나간다. 이럴 때 상을 받아오거나 어떤 성과를 받아오면 거기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용돈의 기준을 딱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그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거 했으니까 스티커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록을 먼저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록에 없는 거를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머리가 이제 막 굴러가거든요. 그건 얼마야? 그거 하면 얼마 줄 건데? 스티커 몇 개 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아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설거지하면 스티커 5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저 일은 설거지보다 좀 더 어렵거나 쉽거나 하니까 스티커 몇 개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 기대치가 생기거든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돈 개념이 잡힌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스티커 제도 이제 끝내시고 정액 용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대신 노력을 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병행하시면 되는 거죠.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정액 용돈인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벌 수 있는 열심히 번 돈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작가님 자녀분들께서 직접 기입하신 용돈 기입장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첫째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얘는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고 별로 돈을 쓰지 않아요. 다 지출이 거의 X죠. 다 번 돈만 있거든요. 얘는 돈을 별로 안 쓰는 스타일. 보통 우리 그냥 가계부랑 똑같아요. 수입, 지출, 잔액. 그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나중에 동그라미 X 칸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X칸은 그거 설명드릴까요? 내가 지출한 거를 쭉 목록을 보고 여기서 진짜 가치 있게 쓴 돈. 이건 정말 최고야. 이거는 너무 보람된 지출이었어.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낭비. 과소비. 충동 구매. 이런 건 X.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X만 이렇게 딱딱 골라낼 수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서 X를 한번 골라서 더해보세요. X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낭비, 과소비, 충동 구매에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돈이면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왜냐면 돈의 그 가치 비교 개념이 딱 잡혔기 때문에 이 돈이면 두 쫑쿠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후회인 거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면서 다음번에 절대로 이렇게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쓰거든요. 다 써요. 맛있는 거, 뭐 벌금도 내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X표를 치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더 나았던 금액인 거죠. 콜라를 하루에 2번이나 사 먹었네. 얘는 안 먹어도 됐었어. 이런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메타인지를 맞아요. 키워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는 진짜 아이스크림 많이 먹네. 스스로 깨닫게 돼요. 매일매일 먹으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특정 항목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그러면 용돈에서 차라리 쓸 돈을 좀 더 저축을 해서 쓸 돈을 줄여놓으면 내가 조금 더 절약하지 않을까 스스로 깨닫기도 해요. 달달이 하시는 건가요? 어릴 때는 용돈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통 주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하면 되고요. 좀 크면 한 달 단위로 용돈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을 줄 때 이거 잘 썼나를 먼저 함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용돈 기입장을 써오면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잔소리나 뭐 행동 이런 게 있을지 또 반대로 칭찬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한다 그러면 그쵸. 애들이 가짜로 써요. 왜냐면 애들도 알거든요. 이거 하면 분명히 엄마가 잔소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조작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검사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부모님도 쓰세요. 내 용돈을. 우리도 뭐 나의 용돈으로 딱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런 수첩이나 이런 데다가 같이 쓰고 엄마도 동그라미 X를 해보고
서로 바꿔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 거, 엄마는 내 거 이런 식의 피드백인 거죠. 그렇죠. 검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도 해보니까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돈 안 쓸란다. 나중에 저희 첫째는 용돈기 입장 쓰는 게 귀찮아서 돈을 안 쓰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검사가 아니라 서로 상호 피드백이다. 그리고 좀 과하다 싶은 부분에는 왜 여기에다가 이거 썼어? 라고 물어보거나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야를 추궁이나 취조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 뉘앙스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편안하게 거기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저희 아이 용돈기 입장을 쭉 보다 보니까 팝업에 가가지고 굿즈를 45,000원어치를 산 거예요. 중학생이지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거 좀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엄마 이거는 굿즈에 돈을 쓴 게 아니라 친구와의 시간에 돈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거기 팝업에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쓴 경험 비용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오케이죠. 그렇죠. 아이만의 논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나는 여기에 왜 돈을 썼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용돈기 입장의 역할입니다. 저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아닙니다. 100원 단위까지 다 맞추라고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깜빡 잊고 어제 안 썼는데 나 어저께 어디다가 돈 썼는지 막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쓰라고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어쨌거나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얼마 썼는지 막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모르겠어요가 많으면 나 너무 게을렀네 라는 걸 또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거 너무 좋은 꿀팁인 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쓰는 게 좋대 사주셨어요. 쓰는데 저는 이제 아마 완벽 성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중간에 그만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가계부 쓰면서도 그러거든요. 이번 달은 뭔가 글렀어.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때는 쿨하게 모르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작가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얘기나 생각나시는 얘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용돈을 아이들에게 줄 때 그냥 원래는 다 정해져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3만 원 줄게 이렇게 용돈 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금방 써요. 왜냐면 한번 나가서 일단 마라탕을 한번 먹으면 10,000원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공차 가서 버블티 한 잔 마시고 인생 네컷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남자애들은 PC방도 가고 좀 크면 이러다 보면은 3만 원, 4만 원은 한 번 나가서 놀면 그냥 끝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엄마 나 또 주세요. 아빠 또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용돈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용돈이 아니에요. 용돈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한도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쓰게 하는 게 용돈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없다? 그러면은 용돈이 아니다. 그냥 엄마 돈인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제부터 용돈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용돈의 한도를 딱 정해두시고 다만 부족할 때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 그래서 아까 노령 용돈이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돈 주고라도 맡기고 싶은 집안일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하수구 청소하는 거 싫잖아요. 그럼 그런 걸 아이들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노력 용돈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돈의 그 정액 금액을 정할 때부터 애들이랑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뭐 몇 학년이니까 얼마, 몇 학년이니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 여쭤보시는 게 우리 애가 지금 3학년인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근데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막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되는 아이들은 간식도 먹어야 되고 저녁밥도 밖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용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학원을 안 다니거나 보통 집밥을 먹는 아이들은 용돈이 크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용돈 규모 비교는 정말 무의미하다. 우리 아이의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을 딱 보시고 아이가 한번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데 얼마 정도가 드는지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용돈 규모를 딱 정하신 뒤에 정했으면 그냥 한 달이면 그걸로 끝. 다만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엄카 금지. 진짜 엄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무제한 이거든요. 용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카를 쓰는 아이들은 나중에 제한된 용돈으로 용돈 교육이라는 거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엄카를 주는 게
엄마가 귀찮아서도 있어요. 매번 이렇게 현금을 찾아서 주는 거 아니면 아이들 계좌에 입금해 주는 거 자체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것 때문에 야 그냥 엄마 카드 가져가서 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그냥 거의 뭐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용돈의 한도를 딱 정해놓고 정해진 금액을 주자. 그리고 더 벌고 싶으면 더 벌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해서 줄 때 아이랑 대화를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대화를 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적게 주는 게 좋은가요?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게 좋은가요? 저는 조금 적게 주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외에도 부수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받는 돈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이가 20만 원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뭐 한 15만 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정하시고 한도 내에서 쓰는 머리 굴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부모님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또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만 저기 가서 뭐 떡볶이 친구들 다 먹는데 우리 애만 떡볶이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차라리 막 더 넉넉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가정의 철학에 따라 다른 건데 SNS에서 보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얼마를 줘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캐시, 그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경제 교육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내가 돈을 만지면서 뭔가 이게 얼만큼이 빠졌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돈 주는 방법이 선불 카드에 충전을 해주고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눈에 내가 직접 앱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개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부지런할 수 있다면 집에 가상의 돈이라도 이렇게 좀 넣어놨다가 카드에서 2,000원 썼으면 구슬이라도 이렇게 옮겨놓는 이런 연습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진짜 좀 귀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카드로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앱에 들어가서 계속 보는 연습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라. 하루의 마무리 루틴이어도 좋아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은 작가님의 저서 엄마표 경제교육에 꽉꽉 담겨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진짜 그냥 완전 강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까지 다 담았거든요. 단계별로 다 담았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돈 버는 게 먼저다. 돈 벌기, 모으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이 과정을 다 담아 놓았고 연령대별로도 미취학 아동들은 어떤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좀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거 외에 이제는 집 바깥에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벼룩시장에 가서 돈을 번다던가 스스로 공모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상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외부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잖아요. 정말 세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아마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유효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아이랑 돈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부모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을 모르면 금융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융문맹이라는 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글은 몰라도 사실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좀 글을 못 읽을 뿐. 근데 돈을 모르면 정말 생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에 대해서 좀 밝은 아이로 키워야 된다. 아이가 돈 얘기하면 어우 쟤 왜 이렇게 돈을 밝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돈을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세요. 판을 좀 깔아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소통의 분위기 잘 만들어 주시고요. 또 애들이 귀를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운 때에 일찌감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우리 로메이징 온에어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직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힘듭니다. 그 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불을 다루는 능력을 물려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성유미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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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이징 온에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